분들 어떻게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강의 준비를 하네요. 이번 학기에는 열물리학, 영어로는 Introduction to Thermal Physics라고 데니얼 슈레더가 쓴 열물리학 책을 일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물리학은 이 슈레더 책은 구성이 파트 1하고 파트 2 뭐 이렇게 해서 파트 1은 열물리학의 기본 fundamentals,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돼 있는데 1장은 열물리학의 에너지, 내용은 뭐 열평형과 온도, 이상기체, 에너지 등분배, 뭐 열과 일, 압축 일, 뭐 열용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2장은 이제 세컨으로 그래가지고 열역학 제2법칙 해서 뭐 두 상태, 계,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이상기체, 엔트로피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Interactions and Implications, 상호작용과 그 함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이제 온도, 뭐 엔트로피와 열, 상자성, 뭐 역학적 평형과 압력, 확산 평형과 화학 포텐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파트 2는 열역학, thermodynamics에는 이제 열기관과 냉장고, 5장은 이제 자유에너지, 화학 열역학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는 이제 통계역학인데, 이제 통계역학은 제가 지난 지난 강의에서 통계역학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슈레더 책은 1장에서 5장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물리학이란 뭐냐? 그러면 thermal phys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물리학은 수많은 입자, 우리 보통 입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원자, 분자 이렇게 열물리학에서 얘기하는 particles는 원자, 원자하고 이제 분자를 주로 명칭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수많은 입자에서 얼마나 많은 게 수많은 거냐? 대충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만큼이 있는 입자를 다루는 시스템, 그렇게 이루어진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 열물리학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진 우리가 보통 이제 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을 열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물리학 thermal physics는 큰 틀에서는 열역학, 그 다음에 이제 thermodynamics, 그 다음에 통계역학, statistical mechanics, 그 다음에 뭐 기체 운동이론, kinetic theory of gases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러한 학문들이 그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게 열물리학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보통 먼저 이제 열역학, 우리 이 지금 열물리학에서는 지난번에 통계역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열역학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thermodynamics 열역학이 뭐냐?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보통 열, 히트, 일, 워크 이런 걸 다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전달이 물질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너지 전달이 물질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 열역학이다. 카툰이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불쌍하네요,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열역학을 먼저 보면, 열역학 thermodynamics, 영어로는 이제 thermodynamics라고 하는데, 거시계 하면 이제 매크로스코픽 시스템을 거시계라고 하는데, 이 거시계와 주위 환경을 이제 영어로는 environment 이렇게 얘기하고, 시스템과 environment와의 에너지 교환으로 나타나는 개의 열역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 거시적인 시스템과 그 주변의 environment 사이에 에너지 교환으로 나타나는 열역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thermodynamics, 열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열역학적인 연구 대상이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놈을 다 이제 environment로 이제 취급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있던 시스템의 상태,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는 이제 온도, 압력, 부피 이런 등등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온도, 압력, 부피를 보통 이제 연력학적 좌표 (thermodynamics coordinat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연력학적 좌표로 이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있고 주위에 이제 environment, 주위 환경이 있는데 이 개하고 주위 환경 사이에는 이제 에너지도 교환이 될 수 있고 입자들, 물질들도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하고 environment에서 에너지도 시스템이 및 environment와 에너지도 교환을 하고 동시에 물질도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오픈 시스템이다, 열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environment하고 에너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고 물질은 교환하지 않는 이게 지금 풍선 이렇게 닫힌 풍선을 꽉 묶어두고 있으면 environment하고 이제 에너지는 교환이 되는데 이제 공기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이제 닫힌 시스템이다. 물질까지 교환이 되면 오픈 시스템, 에너지만 교환이 되면 닫힌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도 교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완전히 고립된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고립계다, isolated system이다 이렇게 됩니다. isolated system, 고립계는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돼서 에너지도 교환이 안 되고 물질도 교환이 안 되는 시스템, 에너지만 교환되는 시스템을 닫힌 시스템, 에너지도 교환되고 물질도 교환되는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 열린 계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통계역학은 뭐냐? 통계역학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미시적인 구성원, 이 지금 풍선을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 풍선을 구성하는 미시적인 구성원, 이 경우 이제 원자, 분자, 뭐 공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마이크로스코픽한 구성원들, 집단, 뭐 구성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원자나 분자들인데 그런 구성원들의 통계적인 거동, 영어로는 거동, 그러면 이제 behavi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인 거동을 통해서 이 거시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통계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풍선의 경우로 예를 들면 풍선은 거시적인 시스템이지만 이 거시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공기 분자들이 미시적인 구성원들이고 이러한 공기 분자들의 통계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 거시적인 시스템을 그 거시적인 시스템의 특성을 연구한 학문이 통계역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역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미시적인 세계, microscopic world,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거시적인 세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제 브릿지 역할,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통계역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계역학 그래서 이제 이 브릿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시 세계의 개별적인 구성원들, 개별적인 원자나 분자들의 운동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분석을 하나씩 해주기는 불가능하고 그런 놈들의 이제 평균적인 특성, 평균적인 미시 세계의 평균적인 미시적인 물리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물리량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나타내주는 압력, 거시세계에서 나타내주는 압력은 미시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주냐면 미시세계에서 요 풍선 공기 분자들이 이 풍선의 벽을 막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치면서 나타내주는 이 공기 분자가 만들어주는 평균 충격력이 이 거시세계에서는 이제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이렇게 나타내질 테고 또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미시세계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줘서 그 평균 운동 에너지가 거시적인 시스템에서의 온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거시세계에서 나타나는 물리량은 미시세계의 평균적인 미시세계의 거시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미시적인 집단 구성원들의 constituent
구성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물리량을 통해서 거시세계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1장은 이제 열물리학의 에너지 and thermal physics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그 구성들은 1장은 뭐 열평형과 온도, 이상기체, 뭐 에너지 등분배 이런 놈들로 이제 쭉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놈들 제가 차근차근 좀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열평형과 온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온도가 뭐냐, 템퍼러처가 뭐냐, 템퍼러처는 정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보통 이제 온도가 뭐냐 그러면 물체의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온도다 이렇게 보통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정의도 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조작적 정의, 그래서 operational definition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조작적 정의는 이제 온도계를 측정하는 양이 온도다. 그냥 조작적으로 이제 그걸 우리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온도계로 측정한 양이 눈금을 읽으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두 물체를 충분히 오랜 시간 접촉을 시켰을 때 두 물체를 충분히 오랜 시간 접촉을 시켰을 때 같아지는 양이다. 이것도 뭐 알듯 모를 듯 좀 애매하죠. 반면에 이제 과학적인 정의, 온도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는 이 개의 시스템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다. 이게 조금 더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개를 구성하는 분자들, 원자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를 우리가 이제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분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좀 더 활발하게 운동하는 놈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좀 길게 그려준 놈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제 큰 놈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여기 화살표가 좀 짧은 놈들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적은 놈들의 집단인데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이쪽 놈이 더 활발하잖아요. 이쪽이 더 활발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의 온도가 왼쪽을 시스템에 있는 온도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평형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평형 상태라는 거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그림에서 보면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A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온도가 좀 높아요.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온도가 좀 높은 놈이고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좀 덜 활발한 이 두 시스템 A하고 B를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접촉시켰을 때 이 온도가 높은 놈에서 온도가 낮은 놈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얘가 온도가 높았고 이게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온도가 낮았는데 접촉을 시키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체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두 물체의 온도가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두 물체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양쪽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제 같아졌다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온도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열평형 relaxation time이라고 얘기하는데 완화 시간은 어떤 시스템이 열평형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 경우는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른 온도에서 고온과 저온의 물질을 접촉시켜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relaxation time이다, 완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평형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이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평형이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거의 종류는 교환되는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시스템 사이에 이제 에너지만 교환된다. 에너지만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rmal equilibrium,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피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커피가 있는데 따뜻한 커피를 컵에 담아가지고 방 안에 놓으면 이 따뜻한 커피가 주변에 방 안의 온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커피가 뜨거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커피 안에 있는 열이 방 안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달이 되면서 방 안의 온도하고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부피가 교환되는 경우를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역학적인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이 열기구 같은 경우에 이놈을 이제 가열을 해서 공기 중에 띄우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부피가 교환이 돼서 이 공기 중에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이제 날아가는 이런 열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교환되는 양이 입자가 교환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로 이제 확산 평형에 도달했다, 확산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자가 교환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커피에다가 이제 크림을 이렇게 붓게 되면 이제 크림이 커피 안에서 이제 확산을 하게 되면서 크림 입자가 확산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잘 섞어주면 평형 상태, 크림과 커피와 평형 상태를 이루는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이제 확산 평형이다. 입자가 교환되는 경우를 이제 확산 평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열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이제 확산 평형 이런 것보다는 열 평형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스템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입자가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에너지만 이렇게 교환되는 상태. 그러한 에너지만 교환되는 상태를 우리가 닫힌 게 closed system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만 교환되는 상태를 보통 열평형 상태다. 그래서 이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 제0법칙 Zero Law of Thermodynamic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력학 제0법칙은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거라서 근데 더 펀더멘탈 해가지고 그 뒤에 3, 4 이렇게 붙이기는 좀 어색해서 앞쪽으로 끌고 오는 바람에 0법칙 이렇게 됐는데, 지로슬로인데, 연력학 제0법칙은 두 시스템이 A하고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A하고 B라고 하는 시스템이 C라고 하는 시스템과 각각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A가 C와 열평형 상태에 있고 B가 C와 또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A하고 B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0법칙인데, 이러한 연력학 제0법칙은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측정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떠한 내가 미지의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온도계 안에 있는 액체, 수은 온도계라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이 액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액체의 높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이 지금 미지의 물질의 그 온도계를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 액체 기둥이 올라가거나 또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열 팽창을 하거나 아니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은 제가 이제 열 팽창을 해서 이제 요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x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의 템퍼러처를 읽게 되는데, 이 온도는 템퍼러처는 이 x에 비례하게 됩니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 액체 기둥이 안 올라가는 상태가 이제 열평형에 딱 도달을 한 상태잖아요. 그때의 눈금을 읽게 되면 그때의 템퍼러처는 바로 이제 x에 이렇게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0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온도계를 제작을 하게 되면 미지의 물의 온도를 내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계가 원래 이제 세 개의 그
온도계를 똑같은 온도계를 내가 준비를 하면 내가 이제 원래 이제 이 액체에 담그기 전에 이 온도계의 액체 기둥이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내가 미지의 물의 온도 무지 그 미지의 그 온도를 갖는 물에 이 온도계를 담궈서 이 액체 기둥이 요만큼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끓는 물에 또 이 온도계를 담궈서 봤더니 액체 기둥이 이만큼 올라갔더라. 뭐 얼음물에 내가 물질을 담궜더니 뭐 요만큼 올라갔더라. 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올라갔다고 할게요. 요만큼 올라가서 이 미지의 물은 올라간 액체 기둥의 높이가 x만큼 올라가서 평형 상태를 이뤘고 끓는 물에서 이만큼 x 하이만큼 올라가서 평형 상태, 액체 기둥이 평형 상태를 이뤘고 얼음물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x 로우만큼 올라가서 이제 평형 상태를 이뤘어요. 그때 눈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템퍼러처는 이 물의 템퍼러처는 x에 비례할 테고 이 끓는 물의 템퍼러처는 xh에 비례할 테고 이 얼음물의 템퍼러처는 xl에 이렇게 비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t분의 th는 x분의 xh를 만족을 하게 될 테고 t분의 t로는 tl은 x분의 xl을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놈을 빼주면 t분의 t high 빼기 t low는 x분의 x high 마이너스 x low l이 됩니다. 이 놈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 미지 알고 싶은 물의 템퍼러처는 t는 x high 마이너스 xl 분의 t high 빼기 tl 곱하기 x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 t 하이의 온도를 100도, 그다음 t 로우의 온도를 0도라고 하면 하고 뭐 x 하이의 높이 그 열팽창한 높이를 제가 그냥 편의상 20도. 얘는 xl은 지금 안 움직였다. 0. 내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뭐 4cm 정도 올라갔다. 라고 하면 그러면 20 빼기 0분의 100 빼기 0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가 100도일 때 올라간 높이가 이지 0도일 때는 안 올라갔고 얘는 4cm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 이 물의 템퍼러처는 20도씨가 될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계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0도하고 100도 사이에 이제 100등분을 해가지고 눈금을 제작을 한 게 이제 수온 온도계, 셀시우스를 그 수온 온도계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온도계 제작의 제0법칙을 지로슬로를 이용해서 온도계를 제작한 원리입니다. 온도 단위는 이제 크게 섭씨 온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섭씨 온도. 1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그 다음에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하면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한 눈금을 1도로 표시한 온도 체계를 섭씨 온도. 여기 섭씨는 도씨 이렇게 해서 C라고 하는 건 이제 셀시우스의 약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는데 좀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페런하이트, 화씨라는 온도를 씁니다. 화씨 온도는 0도씨 셀시우스를 0도씨를 32도 F를 우리가 이제 페런하이트 그래서 화씨를 이제 페런하이트라고 하는데 0도씨를 32 페런하이트로 그다음에 100도씨를 212 페런하이트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맞춰가지고 그 사이를 180등분을 해서 한 눈금을 1 페런하이트로 표시한 온도 체계를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화씨 온도는 거의 미국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씁니다. 주로 이제 섭씨를 쓰는데 그래서 페런하이트하고 셀시우스의 변환 관계식이 TF는 5분의 9 곱하기 TC 더하기 32 페런하이트 32 이렇게 나타내줘서 예를 들면 섭씨 0도를 써주면 페런하이트는 32 페런하이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0도일 섭씨 온도 0도는 화씨로는 32 페런하이트, 그죠? 그다음에 이게 100도가 되면 뭐 이게 212 이렇게 되겠죠. 또 가장 많이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섭씨나 화씨도 아니고 사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데 절대 온도를 쓰게 됩니다. 절대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 기체 분자가 운동하지 않을 때를 기준을 0 또는 그때 기체의 부피가 0. 그때 이제 기체의 부피가 0이라고 해요. 기체 분자가 운동하지 않으면 기체의 부피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 또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절대 0도, 절대 0도 0K로 정하고 그 눈금 간격은 섭씨 온도와 같은 온도 체계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게 절대 온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15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온도는 가장 밑으로 내려갈 때의 온도가 섭씨나 화씨는 네거티브로도 갈 수 있는데 절대 온도는 절대로 네거티브 가장 낮은 온도가 0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가 0이니까 절대 온도가 0일 때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15 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온도가 절대 온도 켈빈 템퍼러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온도계를 보면 섭씨 온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온도가 그 셀시우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쓰는 온도가 페런하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연력하게 쓰는 온도가 켈빈 템퍼러처. 그래서 켈빈 그 연력학에서는 이제 켈빈으로 많이 써요. 절대 온도로 쓰게 되고 절대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가 절대 온도 0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셀시우스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15도씨 이렇게 되고 그 눈금 체계는 켈빈과 셀시우스는 같은 눈금 체계를 따른다. 다만 273.15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